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들의 협력 방안을 찾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각계는 지역사회 자립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따라 각 주체의 협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극 봉선화의 막이 올랐습니다. 1980년대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설의 원작으로 현실과 과거를 넘나드는 사실적 연출이 더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TV 뉴스입니다.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거주시설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대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각기 독립적으로 뚜렷한 독특성을 보이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때로는 그 협력자로서 때로는 비판자로서 이렇게 기능을 해왔지만 그래서 이번 자리를 통해서 실제 어떠한 고민들이 있고 또한 각 기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또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좀 발전의 기회를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협력 발전하기 위해 제시한 목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와 자립,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 추진을, 자립생활센터는 자립 지원과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거주시설은 개방화를 통한 각 영역과의 연계를 주문받았습니다. 또 협력체계 구축을 체계화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담 조직의 필요성 논의와 변화도 강조됐습니다. 한편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거주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돼 사회복지 정책이 한시적 서비스가 아닌 생애 주기를 고려한 설계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 한 공간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봉선화가 필 때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소녀들.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위안부 이야기 연극 봉선화 박곤 아나운서입니다.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이곳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시위가 열립니다. 벌써 1100회를 넘어선 수요 집회지만 그동안 달라진 것은 일본의 태도도 아닌 집회에 참석했던 할머니들의 숫자입니다. 생존해 있는 할머니는 이제 56명뿐. 하지만 그들의 외침에 무색하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위안부 문제는 역사 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자기네들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해결을 지어주도록 바라며 지난 15일 시작한 서울시 극단의 정기 공연 봉선화. 연극은 일제강점기 봉선화 필 무렵 시작됐던 가혹한 인간사냥,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담고 있는 연극입니다. 소설가 윤정모 작가의 원작 소설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를 각색한 연극으로 모두가 알아야 할 위안부 문제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이 역사는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억울한 역사이다라는 것. 우리가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억울한 역사를, 억울하게 당하셨던 분들의 억울함을 우리가 우리 세대에선 적어도 풀어드려야 된다. 주인공 배문아의 어머니 순이는 장을 보러 나왔다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는데요. 장에 갔다 오다가 일본 군속들한테 잡혀서 트럭으로 끌려갔습니다. 트럭에는 서너 명의 처녀들이 있었고 그 트럭은 창원과 마산으로 달리며 여자들을 잡아채웠습니다. 13살 아도 한 일을 하다 끌려온 엄마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10대 소녀들부터 40세 미만의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모았습니다. 당시 아픔의 정서를 표현한 배우들의 몸짓 하나하나는 고스란히 그 고통을 전해옵니다.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녀들의 길은 험난했으며 돌아와서도 위안부였던 것은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남습니다. 특히 연극은 위안부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슬픔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너 그분들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그 가족들이 겪었을 질곡을 아픔을 상상이라도 해봤어?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고 살고 있는지 짐작이라도 해봤니?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낙인이 위안부야.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연극 공선화는 12월 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심장질환과 크론병 등을 앓는 환자도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이후 심장질환 의심 환자와 크론병 진단을 받은 이후 소장, 직장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내년부터 심장질환을 MRI 검보 급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환자들의 수요가 큰 점을 감안해 한 달 앞당겨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가 올해도 공익 채널로 선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4년도 장애인 복지 채널에 복지TV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장애인 복지 채널의 유효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와 일반 위성방송 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1개 이상의 장애인 복지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연대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참여연대가 이 복지부 관련 예산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좀 한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요약을 하자면 작년보다 복지 분야 예산이 는 건 사실이지만 당초 공약보다는 크게 후퇴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경우에는 이 개별급여료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 자활급여 예산을 좀 삭감하는 등 이 제도 개편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좀 냈고요. 보육 예산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예산의 경우도 좀 턱없이 좀 작은 규모였다. 원래 당초 공약대로 하면 이보다 훨씬 좀 많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 예산은 겉으로는 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급여액 인상이 좀 반영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크게 늘지 않았다. 또 장애인 복지 예산이나 보건의료 예산의 경우에도 어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좀 과소 추계됐다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공약 파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 이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좀 많이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좀 강조하는 측면 또 증세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들을 아마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막상 증세를 하자면 조세 저항도 사실 굉장히 좀 거세지기도 할 그런 걱정도 아마 했겠죠.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라도 정부가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증가된 모양이고 네. 추가로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앞서 참여연대의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했는데 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런 소식이 좀 있었는데 때문에 여성장애인 연합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예산 증액을 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내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보면 올해 14억 5,200만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63.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나 삭감되는 한 5억 3,2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을 좀 살펴보면 교육지원 사업비 여기가 이제 많이 삭제가 됐는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예산이 좀 중복됐다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됐거든요. 5억 7,6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또 출산 지원 비용도 한 3억 4천만 원 줄여서 5억 원여 정도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계에 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이라든지 보육권 이런 것들은 여성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복지부가 좀 개선책을 좀 다시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복지부가 이것저것 쓸 돈은 참 많지만도 네. 뭐 뒷북치는 약간의 행정 보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좀 아쉽게 하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 국내 이주아동 출생등록제도에 대한 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 부모의 출신 배경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제 난민이나 이주 아동들에게 출생 등록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는데 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모 양측이나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만 출생 신고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2명 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그 나라의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칫 이 자국에서 좀 박해를 받거나 좀 어떤 이유 등으로 해서 대사관에 갈 수 없는 경우도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들이 자칫 뭐 대사관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본국으로 뭐 귀국을 종용하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신고를 꺼려서 종종 뭐 자녀의 강제 출국을 우려한 부모들이 고아인 것처럼 속여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둘 다 불법 체류자를 하더라도 그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네. 부여를 하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역시 뭐 수많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뭐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난 것일 수는 있지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적으로 좀 인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이들에 대한 어떤 뭐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네, 뭐 지난번 국감에서 이 속지주의라는 것 때문에 네. 잠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도 했는데 네. 뭐 최소한의 인권조차 좀 보장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속히 뭐 이제 국내 출생 등록제도만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일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아이들이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지금과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텐데요. 경기도의 장애아동 통합보육 경기도청 박하나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어린이집. 악기, 퍼즐,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하며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수업하는 통합보육을 하고 있지만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보다 효율적인 통합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접 만든 교육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가족들도 건강해야지 아이들이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또 형제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형제들이나 일반 가정 또 아버님들까지도 참여를 하지 않으셨던 가정까지도 장애아동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는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장 친밀하게 교류하는 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우수 교육 프로그램 시상식을 갖고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발표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보였습니다. 비장애 유아라든가 일반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또 나아가서 비장애 부모님들까지 참여해서 정말 통합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발표회를 통해 서로의 시행착오, 성공담을 이야기하며 보육시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새로운 교육 방법과 개선 방안을 나눴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장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되는지 저희가 선생님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어떤 스크리닝이라던가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의 물리적인 통합만이 아닌 교육, 소통, 치료 등 모든 부분을 통합해 장애라는 벽을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경기GTV 박하나입니다. 장애물 없는 여수시 환경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물 없는 여수시 환경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수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등의 제정을 두고 지역 주민과 장애인, 여수시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또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설계도 때부터 적절하게 시공이 잘 되었는지 편의시설들을 사전 점검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토론회가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게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찬바람이 성큼 다가온 겨울을 느끼게 하는 요즘, 포항시가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포항에서 한종근 기자입니다.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는 상태는 양호하지만 가정에서 잘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마련된 수익금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자선 바자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포항제철소를 비롯하여 읍면동 44개 자생단체가 참여해 의료, 잡화 등 다양한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날 하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려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또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열었는데 막상 참여하고 나니까 너무 뜻깊고 기분 좋습니다. 장터의 물품은 1,000원에서 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행사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돕고 저렴한 물품도 구입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좋은 행사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나눔 장터 행사의 수익금 중 1,000만 원은 다문화 가정 10가구에 100만 원씩 전달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수익금은 연말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한정원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완전 박멸하기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현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산림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내년 봄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재선충을 잡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피해 현장에서 직접 방제 작업을 하며 심각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은 2001년 구미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현재는 10개 시군에서 피해 입은 소나무는 약 53만 그루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량 있는 신예 작가들의 작품들이 관심을 모은 제14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시상식이 경북 구미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정수대전은 미술, 서예 문희나, 사진 등 3개 부문에서 총 3,534점이 접수됐습니다. 사진 부문에서는 서지훈 씨의 기억 속으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미술 부문의 최찬수 씨의 물소리 바람소리, 서예 문희나 부문은 김희정 씨의 춘일화 금수제, 사진 부문에서는 고기아 씨의 전통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 차를 세워둘 필요가 없는 교환용 무선전기 자동버스가 포항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전기버스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큰 단점이었지만 무선전기 자동버스는 자동 배터리 교환 장치가 설치돼 있어 정류장에 정차하면 1분 안에 미리 충전된 다른 배터리로 교환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면 기존의 디젤버스보다 연료비가 70%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국토해양부 공모에서 자동교환용 전기버스 시범 운영도시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도입된 전기버스 2대는 어르신들을 위해 포항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독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여수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충석 여수시장과 송경호 여수우체국장은 행복배달 빨간자전거라는 협약을 체결하고 고령가구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펼치기로 한 한편 앞으로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할 시 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여수시에 제보키로 했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체감온도가 영하로 뚝 떨어진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욱 신경 쓰셔서 따뜻한 겨울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